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파인 이성준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인사드릴 이 강좌는 핵심만 알려주는 무역실무의 기초 핵무기 시리즈 1탄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좌는 어떤 분들이 수강해야 되냐? 나는 무역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른다. 무역 생초보. 그리고 난 이제 무역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무역학과에서는 무슨 과목을 배울까? 라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간략한 요약 강의가 될 수 있겠고, 또 무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무역회사에 입사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에 대해서 속성으로 진행드릴 수 있는 강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겠다 하시면은 이 강의에다가 살을 많이 붙인 기본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기초 내용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 싶다면 기본 강의를 권해드리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무역이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수님들의 책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법체계와 상관습을 달리하는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 행위. 벌써 저도 말하는데도 지금 막 좀 답답하고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대무역법에서 제2조 정의에 무역은 물품 등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걸 무역이라고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무역은 많이 와닿아 있습니다. 특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팔고 하시는 게 다 무역의 일부에 해당이 돼요. 이 일상생활에다가 그 배경이 해외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는 무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보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물건 주고 사고 파는 걸 좀 그래도 유식하게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물품 매매 정도라고 표현하고, 이게 배경이 해외로 옮겨져서 진행되는 거를 이제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역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슈퍼에 가면 어지간한 물건 다 있을 텐데 왜 굳이 멀리서 해외에서 물건 멀리 있는 그 바다 건너서 물건을 갖고 오게 할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는 제육볶음 너무너무 잘하세요. 친구가 와서 먹더니 제육볶음 너무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네 어머니는 제육볶음을 잘 하지 못하시거나 아예 제육볶음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제육볶음을 엄청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돈가스를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친구네 어머니께서.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돈가스를 하지도 못하시고 이런 치즈 같은 거 전혀 구경도 못했는데 이런 치즈가 있으면 저는 친구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돈가스가 엄청 땡기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제육볶음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고 친구 어머니는 돈가스에 대해서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절대 우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휴대폰, 핸드폰 강국이죠. 갤럭시,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열심히 핸드폰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이러한 핸드폰을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휴대폰에 대해서 열망이 있겠죠.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들어서 수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국내 시장에 팔겠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산유국인가요? 우리나라가? 물론 어디 파다 보면 정말 극소량 있을 수 있겠지만 이 UAE만큼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진 이 천연자원, 석유를,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휴대폰이 절대 우위에 있는 품목이고 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 석유가 절대 우위에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역은 절대 우위에 있는 품목이 많게 된다면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수입으로 충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무역 실무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배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무역 실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아까 무역은 우리 일상생활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어때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돈을 가져오겠죠. 얼마인가요? 물어보면서 살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분이 그 해당 가격에다 뭐 만 원이면 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에 팔겠다고 하면은 그걸로 해서 서로 계약이 맺혀진 거고 우리가 현금을 주던 카드 결제를 하던 대금 결제를 하면은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인터넷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택배로 오죠. 택배로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송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택배 하실 때 택배 보내는 택배 용지나 이런 데 보시면 고가품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 기준 금액 50만 원인데 왜 그럴까요? 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돈을 운송료를 더 많이 받고 하는 이유가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택배 회사에서 운송 중에 비싼 물건 옮기다가 파손되거나 분실을 해봐요. 책임을 누가 지냐? 라고 했을 때 보험에 들어놓으면 좀 편해지겠죠? 그리고 실제 내가 물건 받았는데 나는 축구공을 주문했는데 농구공이 왔다던가 화장품을 주문했는데 신발이 왔다던가 하는 잘못을 쓴 경우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부분 자체가 전부 다 무역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배경 자체가 해외로만 바뀌면 여러분 국제 무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5가지를 크게 분야로 나눴을 때 무역 실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나중에 무역 상무라는 표현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무역 상무가 뭐냐? 우리 실제로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게 된 무역에 대한 이론은 1960년대 우리 열심히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갖고 만들어서 나온 건데 요새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당시 상황이랑 똑같지는 않겠죠? 무역 실무라고 한다면 실제 업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실제 업무할 때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발달된 이론 가지고 실제 적용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제 요새 상황에 맞는 실제 무역 실무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 달라 하시면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셔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예전부터 연구했던 이 내용을 하루아침에 싹 바꾸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역 실무란 내용보다는 무역 상무라는 표현도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역 실무랑 무역 상무랑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무역 영어라고 한다면 이런 무역 실무를 영어로 바꿔놓은 영어 버전을 무역 영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역이랑 관련돼서는 3대 법규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이 무역 계약은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한다고 해요. 너무 말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누군지는 알겠죠?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을 당사자고 사적 관계를 규율한다면 사적인 거 뭐예요? 개인끼리 의견만 맞다면 무역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물건 사는데 정부에 허락받고 사고 파는 거 아니죠? 그래서 사적 관계, 당사자끼리 합의만 있다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 내용을 사적 관계에서 풀어놓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 구경만 했는데 슈퍼 주인이 오더니 10분 이상 구경했으니까 이 물건 사세요 라고 하면 좀 우리나라 경제가나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바를 열심히 했는데 주 40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40시간 일했으니 너는 40원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막장이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강제성을 두고 있는 법을 두고 있는데 우리 무역도 국내에서 물건이 이동되고 해외에서 물건이 이동되는데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인 여러 가지 강제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대 무역 관련 규범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관세법은 수출입 신고와 관세 납부랑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외국 해외에 나가실 때 출국 신고하시죠? 들어올 때 입국 심사 받고 심사해서 들어오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해라 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관세법이고 특히 관세 납부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관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잠시만요. 관세는
여러분이 해외 직구나 이런 걸 하실 때 보면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출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입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관세의 납부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어떤 방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관세법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수출 신고와 관세 납부를 규율하는 게 관세법이다. 대무역법은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한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수출하고 수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비탄 총을 수출을 해요? 수입을 해요? 비비탄 총을 개조했을 때 일반 총기랑 같이 똑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해야겠죠? 또 마약류에 대해서도 맘대로 수출되고 수입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약류가 전부 다 수출입이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그 우리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마약도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면 수출과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걸 대외무역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외국항거래법은 말 그대로 외화 등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해외 출국하실 때 미화, (1만 불) 이상 휴대해서 출국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지만이 되는데 이 규정은 요새 카드도 있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해외에 내 자녀들이 해외로 장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보러 나가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손주들 주려고 돈을 많이 찾아놨다고 해서 달러로 바꿔서 잔뜩 챙겨 놓으셨어요. 근데 수출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데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걸 10% 그 금액의 10%만큼 가산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규율하는 법이 이 외국항 거래법입니다. 우리 관세법 8조에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재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임의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 공무원이 재량으로 좀 봐줄 수도 있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외국항 거래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꼭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규범을 3대 무역 관련 규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3대 국내법이 있다면 국제협약도 있어요. 이번 기초 강의 시간에는 인코톤즈만 간략하게 맛보도록 하겠지만 실제로 인코톤즈, CISG, UCP600은 무역의 3대 국제협약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협약입니다. 각각 무슨 내용을 규율하고 있냐? 인코톤즈는 물품의 윈도, 물건의 어느 시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서 사는 사람에게 이전이 되냐? 아니면 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해야 되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CISG는 여러분 비엔나 협약이라고 해서 유엔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을 얘기하는데 계약의 성립이나 당사자, 물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걸 규정하고 있고요. UCP600은 여러분 무역은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대금 결제와 관련된 신용장이라고 있는데 그 신용장의 서류 심사, 당사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접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역이 어려운 거는 용어가 어려워서예요. 왜 어렵냐? 우리나라에 대한 이론은 다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무역에 대한 이론은 다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식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실정이랑 좀 맞지가 않아서 좀 엘타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 단계에서는 요 표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역은 수출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이 있겠죠.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상,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상.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수출상과 수입상이 있는데 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거래관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역 관계에서는 출상과 수입상이지만 우리 물품 매매와 관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매도하는 사람, 파는 사람을 매도인, 셀러, 물건을 사는 사람, 구입하는 사람을 매수인, 바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운송관계 입장에서는 우리 무역은 국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운송하잖아요. 물건 보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송화인이라고 하고 받는 입장에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수화인이 됩니다. 여러분 송화인이 있고 수화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화자를 하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수님들마다 사용하시는 표현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게 짐 하자냐, 그러니까 한문의 차이예요. 한문의 차이인데 교수님들은 본인이 쓰시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싶어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송화인이냐 수화인이냐, 송하인이냐 수하인이냐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나중에 공부할 때 이게 그걸 내용 의미하는구나 해서 잘 우리가 알아서 그때 적시적소에 맞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용장에서는 수익자, 개설 의뢰인, 신용장 관계에서는 수입상을 신용장을 개설하는 당사자라고 해서 개설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환원을 발행하는 사람, 그래서 수입상의 경우는 환원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종종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만 마치고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